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도 또 초반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면서 초반 하락을 유도하였으나 오후장에는 모두 회복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이틀 연속 눌리면 반등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시장, 이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드디어 난리가 났습니다. 엔비디아가 $1,000를 넘겨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자 나스닥 선물은 CME 전자거래에서 한때 19,0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개장 초부터 강력한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형 음봉으로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매크로 관련 지표도 상당히 심각해졌는데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갑니다. 그리고 시황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리거나 못 올릴 때가 있는데요. 여기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있어요. 여기는 매일 시황 스크립트를 한국 시간 장 열리기 전에 올려놓으니까 여기 가입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내놓으면서 지수가 급락했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초반 20분 동안 무려 5천억이 넘는 선물 매도를 퍼부었습니다. 또 한 번 선물 370선을 깨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오전 10시 30분 시장이 370선에서 계속 버티니까 현물 매수자들이 영향력이 점점 커졌는데요. 중화권 증시 또한 처음 1시간 동안은 강하게 매도가 나왔다가 이후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하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시장 반등이 좀 과하다 싶었죠. 선물로 374포인트도 넘기는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왔는데 원인은 위클리 옵션 만기였다고 봅니다. 기관들은 처음 급락이 나왔을 때 위클리 옵션, 콜 옵션에 대해서 열심히 매도로 따라갔죠. 그런데 이후에 반등 실패하고 이제 콜 옵션이 완전히 죽으려고 할 때 더욱더 콜 매도를 늘렸어요. 그런데 11시 이후로 현물 매수가 워낙 강하게 붙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5천억 넘게 매도한 선물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환매하죠. 그러자 위클리 콜 옵션은 행사가별로 10더블이 넘게 나왔어요. 물론 실제 위클리 옵션 거래량은 전통적인 만기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는 위클리 콜 옵션을 거래했던 개인들이 이번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워낙 이제 콜 옵션을 싸게 팔다 보니까 그것을 손절매하면서 지수의 상승에 힘을 보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간만에 1,000억 넘게 1,100억 매수했는데 이 공교롭게도 전일에는 1,100억 매도했거든요. 오늘도 1,1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오늘도 2,000억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이 무려 마이너스 5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시장이 엔비디아의 실적에 환호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의 찬스로 삼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좀 더 살펴보면 선물 베이시스는 장 초반이 선물 매도가 쌓일 때 전일과 마찬가지로 이론 베이시스를 반토막씩이나 내놓는 강력한 매도가 있었지만 이후 지수가 점진적으로 반등하면서 베이시스는 어느 정도 회복됐고요. 선물 미결제 약정은 2,000계약가량 가까이 감소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27만 2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난 5월 7일 이후로 시장이 372.5를 중심으로 아주 좁은 구역 내에서 거의 매일 올라오면 얻어맞기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죠. 이제 시장이 370선을 확실하게 깨게 된다면 지수는 다음 주에 360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사흘째, 잘못 넘어왔네요. 자, 옵션 시장에서는 사흘째 이 380에서 360이 박스가 공고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황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콜 매도 위주로만 쌓이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풋 매도는 좀처럼 쌓이고 있지 않고 있죠. 이는 이렇게 낮은 변동성에서는 풋 매도 미결제 약정을 많이 달고 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요. 오늘 V코스피 지수는 15.2포인트까지 빠지면서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함부로 옵션 매도 치면 안 된다는, 오히려 옵션 매수가 돈이 될 것 같은 장이 됐는데요.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이 잘하면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을 갖고 매매 임해야겠어요. 특히 금요일 시장이 만약에 갭다운을 한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은 야, 이거 갭다운 나면 양봉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감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과 목요일 모두 초반 매도를 다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욕구가 되게 셀 텐데
자, 그런데 금요일 시장은 좀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에 일봉 5일선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갭 다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갭 다운하고 나서 시장을 위로 당기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일봉상 5일선을 아래로 끌고 내려가서 다시 121선을 터치하러 가는, 이거는 전형적인 일봉상 쌍봉을 만들까 말까의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서 놓이는 거죠. 물론 이제 갭다운이 5포인트 넘게 나왔다. 그러면 단기 반등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에 걸쳐 초반에 매도가 나왔던 것을 결국 아래꼬리를 달고 싹 말라 올렸던 것, 여기에 적응한 투자자들이 갭다운 나왔다고도 콜옵션 매수, 주식 매수 이러면 시장은 적당한 반등을 줬다가도 결국에는 종가 저가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이평선을 끌고 내려가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한동안 박스를 치던 중심 가격인 372.5를 깨고 내려가서 마감하게 되면 이번 물이 남은 기간 동안은 380에서 360 박스의 하단을 향해 비비러 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 이야기를 하기 전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미국 증시가 얼마나 야비하게 그리고 좀 철저하게 움직였는지를, 뭐 예를 들면 이제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그리고 위클리 옵션 베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시장이 어떻게 흔들렸다가 반등했는지, 이런 것들을 시황 스크립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어제 컨디션 때문에 영상 녹화를 못했거든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제. 그래서 어제 이 스크립트를 좀 웬만해서 꼭 보셨으면 하는데, 이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델타원 글로벌 매크로 트레이딩 이 채널에 좀 가입을 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 얘기하면 어제 그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XOXL 같은 이 테크 ETF들의 굉장히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죠. 그 덕에 장중에 뭐 채권 눌리고 FOMC 의사록 공개되면서 지수가 막 눌렸다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1시간 전부터 지수가 쫙 다 올라버렸어요. 그러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세게 하고 유럽 세션에서 막 지수가 막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19,000 넘기기도 했으니까 그때 유럽 지수 선물은 갭상승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갭상승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계속 매도가 나온 등 이거 뭐지 싶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는 유럽 지수 선물만 아니라 러셀이나 다우 같은 이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선물들도 생각보다 반등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이 유럽 증시는 생각보다 반등이 약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밤 9시 50분 미국 프리마켓 호가가 뭐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이 워낙 강하게 올라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19,023포인트까지 찍고 내려가면서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종가 저가나 다름없는 곤두박질 치면서 유럽 증시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자, 시장 하락 요인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4거래일 연속 중화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거의 더해서 독일이 서비스 PMI가 53.9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채권 가격이 또 부러진 것, 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독일 10년물이 그동안 버티고 있던 2.55%를 넘기니까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ECB의 6월 금리 인하론이 살짝 꺾이는 모습이에요. 이후에 미국 S&P 글로벌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PMI도 굉장히 잘 나왔죠. 50을 다 넘기는 그런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국채도 같이 부러지고, 이러면 글로벌 금리 인하론이 좀 멀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뭐 한 번 맞아야 되는 조정, 그래 채권 가격 뭐 박살나니까 핑계대고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과 달리 통화 시장은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모습이었어요. 이는 시계열을 이번 주로 확대해보면 주 초에 비달러 바스켓이 워낙 강하게 튀어올랐다가 한 주 내내 눌림이 나온 것이라 뭐 별반 통화 시장은 변동성이 없었다라고 볼 것이고, 채권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잘 버텼다가 지표들이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봐야 될 것은 오지달러가 지난주 주봉을 모조리 아래로 돌리는 그런 눌림이 나온 것인데, 그동안에 이제 오지달러의 강세 요인을 원자재의 강세 때문이다 라고 봤다면 이번 주에 구리도 엄청나게 눌리고 또 골드도 이틀 연속 고가에서 무려 100달러가 빠지면서 급락이 나온지라 오지달러의 상승 지속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이번에 상품 시장이 초강세를 보였던 배경이 중국이 돈 풀기에 비롯된 것이다, 그런 부양책 기대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유럽 증시, 그 중화권 증시 이번 주 내내 조정 받았죠. 또 상품 시장도 이번 주 내내 조정 받았죠.
그러면서 오버슈팅 국면을 해소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품 시장은 기간 조정의 영역에 들어갔다 보아야 되고, 그러면 오지 달러 같은 상품 통화가 계속 강세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이죠. 상품 시장을 좀 더 보면 골드가 그 대음봉을 맞고도 아시아 세션에서 추가로 돌리면서 이틀간 대음봉을 만들었어요. 고점에서 벌써 100달러가 빠졌는데요. 그나마 구리는 아시아 세션에서의 눌림을 유럽 세션에서 어느 정도 반등시켰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 증시가 또 워낙 눌리다 보니 결국 음봉으로 마감해버렸습니다. 기름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세션에서 죄다 눌린 것을 유럽 세션에서 78.66달러 거기까지 당겼는데, 이게 전일과 전전일이 고점을 다 넘긴 것이죠.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미국 세션에서 죄다 까버리면서 기름도 이번 주 내내 매일 음봉으로 마감을 시켜버렸어요. 자, 이들 세 종목 골드, 구리, 기름 모두 공통점이 중국 관련 기대감으로 올라간 면이 있는데 모두 조정을 받으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갔거나 최소한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산업재인 구리는 여전히 강세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봐요. LME에서는 구리가 톤당 14,400달러대를 지켜냈는데 금요일장에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보일 경우 구리가 톤당 1만 달러를 지켜내는지 봐야 되겠어요. 물론 톤당 1만 달러에 근접하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을 바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부터 나스닥 선물이 숏 커버가 시작되면서 매도자들에게 공포를 안겨주었는데요. 그러나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시장을 냉정하게 살펴볼게요. 보통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이 움직임을 24시간 전자거래하는 이 CTA들이 매매도 영향을 받지만 이 아시아 각국이 나스닥 관련 ETF에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시아 세션에서 이런 나스닥 관련 ETF에 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나스닥 선물을 바로 즉시 매수를 해서 해지를 하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오버액션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 어닝콜이 끝나고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는 1,009달러 선에서 종가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목요일 아침 CME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나스닥 선물은 18,860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출발하고 나서 바로 오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한 30분 정도는 횡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까지 상승은 CTA들 매수에 더해서 ETF 매수, 아시아 세션에서의 그 나스닥 관련 ETF 매수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유럽 세션 시작하고 나서도 유럽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은 밤 9시 45분까지 계속 올랐죠. 이것 또한 유럽 증시가 영 약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나스닥 빼고 러셀이나 S&P는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유로존 투자자들이 ETF 매수 등이 영향을 미쳐서 나스닥 선물이 초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목요일 밤 미국 세션 개장 전 프리마켓 호가를 보면 엔비디아는 1,036달러에서 출발했거든요. 엔비디아의 어닝콜이 끝났을 때 엔비디아 가격이 1,009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약 2% 정도 추가 상승이 있었던 것인데, 그에 비하면 나스닥 선물이 19,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이거는 과도한 상승이 있었다. 이거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요소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엄청난 콜옵션 베팅이 있었죠. 행사가 1,000달러에 대해서 1,000달러를 어떻게든 넘길 것에 대한 그런 강력한 베팅이 있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에서부터 1,000달러 넘기니까 이거는 무슨 억지로 어쨌든 해지를 해야죠. 어떻게든 해지를 해야 된다는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SOXL 같은 ETF에 대한 롱베팅도 있었고, 그래서 장 초반에는 AI 관련 바스켓들이 죄다 강세 출발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갭 상승하고 나서 ETF 청산 좀 막 나오니까 지수가 제법 큰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엔비디아만큼 이 콜옵션 매수가 워낙 많아서 그것에 대한 해지 수요, 또 숏커버 수요 이런 것 때문에 오전 장 내내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새벽 2시 33분, 그러니까 오전 장 마감하고 한 30분 지나니까 엔비디아 해지가 다 끝난 것인지 이후로 거래량이 살살 증가하면서 당일이 상승분을 싹 토해내버립니다. 결국 현물 기준으로 엔비디아를 보면 갭 상승에서 윗꼬리 돋지를 만든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 전형적인 꼭지 사인이죠. 시장이 계속 갈 수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볼 요소는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베팅인데요. 자, 이 부분은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분과의 텔레그램 채널에서 미국 세션 실시간 리포트 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은 당일 만기가 되는 옵션을 얘기해요. 근데 이 옵션이 당일날 상장되는 게 아닙니다. 한참 전에 상장돼서 거래를 시작해요. 다만 그렇게 오래전에 상장되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죠. 낮은 거래량 유지하다가 해당 만기일이 되면
대량이 거래를 하면서 만기를 맞는 것인데, 자, 그렇게 상장된 옵션이 종류가 월요일 만기되는 옵션, 화요일 만기되는 옵션, 뭐 금요일 이렇게 다 해서 매 요일마다 만기가 되는 위클리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투자자들은 타겟이 된 날의 옵션을 그날 거래하든지 아니면 그 전에 거래량 좀 적지만 그 전에 거래를 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 투자자들은 최소한 3가지 옵션에 적극적인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수요일에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는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대량으로 양매도를 해서 변동성 매도함과 동시에 변동성 매도하면 현금이 확보되죠. 그런 거래를 했고, 엔비디아 이벤트가 목요일에 반영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만기가 되는,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으로는 만기가 하루 남은 옵션이죠. 이거를 양매수를 잔뜩 하면서 시장이 급등이나 또는 하락 전환에 대한 베팅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좀 더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목요일이 시세가 연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해서 만기가 이틀 남은 금요일 옵션 또 베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옵션을 거래했든지 간에 수요일에 베팅한 목요일 만기 옵션은 목요일에 무조건 청산하는 것이 맞죠. 특히 갭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경우에 콜옵션 매수자들은 시초가부터 포지션 청산을 해서 이익을 고정시키려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목요일 미국 세션 개장 직전 이 프리마켓 호가가 초강세를 보였다가 점점 눌리기 시작하니까 이 본장 들어가기 전에부터 야, 이거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나스닥 선물은 갭 상승 후 빠르게 매도를 얻어맞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0시에는 18,805포인트까지 찍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일이 지표 발표 직전 수준, 이게 지표 발표가 아니라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직전의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냐? 그때 실적 발표 직전에 $980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엔비디아는 그 나스닥 선물이 0시에 18,805 찍을 때 숏커버 들어서 $1,040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0시까지 지수가 눌린 건 뭐냐? 엔비디아는 버티고 있는데 SOXL 같은 ETF 매수 청산 또는 SPX의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콜옵션 청산, 이런 것이 원인으로서 시장이 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엔비디아는 $1,040에서 움직이는데 나머지 갭상승했던 반도체 관련 주식들 아니 대부분의 테크들이 다 까버렸어요. 자, 그런데 변동성은 이때의 하락에는 의미 있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이 새벽 2시 오전장 마치고 변동성이 먼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멤버십 회원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인데, 당일이 그 SPX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풋 옵션, 이게 감마 플린 포인트가 5,320포인트였어요. 그런데 그때는 즉 오전장에는 지수가 처음에 막 조정을 보일 때도 S&P가 5,320포인트 하도 훨씬 위에 있었거든요. 즉 변동성이 터질 상황은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2시, 새벽 2시 이후로 변동성이 먼저 오르는 거는 야, 이거는 시장을 아래로 던질 수 있겠다, 이런 신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32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은 의외의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전장 갭상승이 나왔을 때 그 구간에서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풋옵션 매수자들 막 들어왔거든요. 이들이 꽤 많은 평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새벽 0시까지 누른 뒤에 새벽 2시까지 스트레이트 반등을 주면서 옵션을 살짝 다이어트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때 풋옵션 매수자들이 이거 살짝 짜증난다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후 들어서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SPX 감마 플립 포인트에 도달했죠. 그러면 죽었던 옵션이, 풋옵션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풋옵션 매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또 지수가 급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급락으로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풋옵션은 저가 대비 30배에서 50배가 난 종목들을 수두룩해요. 물론 오늘 만기가 되는 옵션을 전일에 목요일 옵션을 살 수가 있으니까 전일에 풋매수를 한 투자자들은 장 초반에는 풋이 휴지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나 전일 매입한 금액 대비로는 그래서 2배에서 10배까지 이익 났죠. 어쨌든 간만에 지수가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터졌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국 말고도 유럽도 변동성 선물이 바닥을 찍고 14포인트대에 도달했어요. 지금 잔존 기간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변동성이 13포인트, 14포인트 한 것은 무지무지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저렴한 것이죠. 12포인트대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3포인트대도 잔존 기간에 따라 매수를 비벼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시장이 정점을 찍었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변동성은 한참 더 터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변동성 선물 매수 포지션은 끊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이 기술주들이 처음 밀렸어요. 특히 구글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매일 양봉 만들다가 처음으로 음봉 나온 거거든요.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도 변동성 매도로 올라갔다가 변동성 터지면서 5장의 상승폭 싹 반납했고요. 중화권 증시가 밀리면서 애플도 이틀 연속 장대 음봉을 맞는 등 시장이 고가에서 하락 전환하기에 딱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죠. 그에 더해서 채권 가격이 계속 밀리면서 금융주들도 고점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고가를 기록했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밀리고 심지어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중요한 주식도 중요한 음봉을 맞았죠. 시장이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 모드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무려 5포인트 넘게 마이너스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367선으로 밀렸어요. 그동안에 372.5포인트를 중심으로 버티던 증시가 처음으로 시가를 370포인트 이하에서 출발시키게 될 텐데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 5월 7일부터 외국인들 중 일부가 선물 매도를 쌓고 있어서 미결제 약정이 쭉 늘어난 것이죠. 3만 개가 넘게 늘어났는데 이들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이 극대화를 위해서 갭다운이 나온 상황에서도 초반 반등 정도는 무시하고 계속 선물 매도를 쌓는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만기약 이상 밀어버린다. 그러면 지수는 금요일 주봉을 종가 저가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봐요. 기술적으로 보면 갭다운이 5포인트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가 매수 들어올 가능성은 높죠. 자, 그런데 이번 6월물 만기 특징을 보면 방향성 싸움을 한 주체가 외국인 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도 드라이브 할지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자, 여하튼 시장은 370선을 확실하게 깨면서 이제 하락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부터는 매도 관점을 보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나스닥 선물 매도 3계약을 얹었어요. 유럽 세션에서 숏커버가 극대화될 때 선물 매도를 추가하지 못했지만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고점을 쳤다고 보고 매도 포지션을 계속 홀드할 계획입니다. 변동성 선물 또한 매수 수량이 꽤 많긴 하지만 아랑곳 않고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요. 이번 변동성 상승이 고점이 18포인트에서 22포인트 사이에 형성될 것으로 보고 그때 가서 매수분을 청산하도록 할 거예요. 사실 7월물 변동성 선물 매수도 보고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7월물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죠. 여하튼 시장이 중요한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나스닥 숏 변동성 선물 매수 유지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고 있는 것은 영국 파운드화 매도인데 수요일 발표된 영국의 CPI 강세가 파운드화를 오버슈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경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다시 달러화가 강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바로 빠질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파운드화 매도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장이 조심스럽게 변동성 바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진폭이 이제 커질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에 맞는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동안에 강하게 달렸던 원자재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전통적인 자산군들, 특히 주가의 변동성이 살아날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